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서는 늘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 퇴계 이황희 철학을 중시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특히 사람들은 종종 마을 회관에 모여 이황희, 이기호발설을 논하며 세상사를 풀어내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유난히 장난을 좋아하는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봄이었는데 그야말로 호기심의 화신이었지요. 어느 날 봄이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성리학 강좌에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마을의 어른들은 이황희, 이기호발설을 설명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여러분, 이는 사물의 본질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기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행동을 할 때에도 이와 기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마을의 현자인 김 어르신이 말했어요. 봄이는 의아했어요. 그럼 이와 기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골똘히 빠졌죠. 봄이는 집으로 돌아가 바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아주 작은 종이 배를 만들어 젖은 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이 배가 바닥에서 벗어나면 기가 이긴 거고 그대로 있다면 이가 이긴 거겠지. 다음날 아침 봄이는 기뻤어요. 배가 조금 움직여 있었거든요.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자 여전히 배는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봄이는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이와 기가 싸우고 있는 동안 배가 움직였노라고 자랑스레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김 어르신은 웃으며 답했어요. 봄아, 배가 움직인 건 기가 작용했기 때문이지만 그 자리에 머무른 건 이가 자리를 지켜준 거란다. 이와 기는 싸우는 게 아니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단다. 봄이는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요. 이후 그 마을에서는 봄이의 실험이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일상에서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봄이의 배 이야기를 꺼내며 웃으며 이야기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이와 기처럼 언제나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이기호발설의 깊은 뜻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재미있는 썰로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조용한 마을에 율곡이의 철학을 즐겨 논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서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날마다 슬기로운 학생들이 모여 인생의 이치를 배우곤 했는데 어느 날 강하게 주제가 이기이원론이었습니다. 서당의 스승님은 학생들에게 이 이론을 현명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루는 마침 달이 환하게 뜬 밤이었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날씨에 학생들은 다 함께 강당에 모였습니다. 스승님은 허리춤에서 부채를 꺼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자, 오늘은 율곡 선생님의 제자인 양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네. 학생들은 스승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좋아했기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스승님은 부채로 손짓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 상상해보게. 이 우주는 이와 기의 두 무형의 존재가 춤추는 무대라고. 학생들 중 한 명이 궁금해하자 스승님은 부채를 바람에 흔들며 말했다. 자네들, 부채가 가진 구조와 원리는 이라 할 수 있네. 이 부채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주, 만물이 뭉쳐지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지. 그런데 이 부채를 손에 쥐고 흔들어 바람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기인 걸세. 알겠나?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채의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은 이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율곡 선생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본질과 현상 간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설명하셨지. 모든 것이 이라는 불변하는 구조와 기라는 생동하는 움직임이 조화를 통해 존재한다고. 이어 스승님은 학생들에게 농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홍길동이 이 원리를 잘못 이해해서 집안 청소를 전혀 안 하고 가는 변하지 않으니 기만 신경 쓰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한 학생이 재치 있게 답했습니다. 아마 곧 지저분한 집에서 쫓겨나고 말겠지요. 스승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네, 자네들이 잘 이해하고 있군. 이는 원칙과 질서로서 변치 않지만 기는 그렇게 실질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하네. 두 요소는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일세. 그날 밤 학생들은 이기이원론의 깊이를 몸소 깨달으며 서로 어떻게 이 원리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질의 흐름을 이끌며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느니 와기, 예조와는 더 나은 자신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본이란 것을 새삼 느끼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율곡이의 철학을 통해 학생들은 우주와 인생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매일 아침 부채를 붙이며 서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길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볼까?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인이 경험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지식에 대해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칸투스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학자 클라라가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선언적 종합 판단에 대해 이해하고 싶었고 칸투스의 명성을 듣고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클라라는 칸투스의 집을 찾아가 그의 지혜를 전수받길 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칸트의 이론에서 언급한 선언적 종합 판단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세계를 더 깊게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를 넓히고 싶습니다.
라고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칸투스는 미소를 지으며 클라라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벽난로 앞에 앉아 그녀에게 차를 한 잔 건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클라라 선험적 종합 판단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진술에 대한 이해입니다. 칸트는 이를 통해 경험적인 것 이상의 지식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칸투스는 잠깐 머뭇거리다 반짝이는 눈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옛날 옛적에 세상에는 숫자를 몰랐던 부족이 있었어. 그들은 뭔가를 셀 필요가 없었고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졌지.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사과를 가진 사람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 부족 사람들은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사과를 세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그들 중 한 사람이 7 플러스 4 10이라는 진리를 꿈속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는 경험해본 적도 없고 이에 대해 배운 적도 없었지만 그 답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 클라라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꿈속에 그 숫자가 어떻게 그에게 새로운 지식을 제공했나요? 칸투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언적 종합 판단이지. 그는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 답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꼈던 거야. 경험으로만 알 수 없는 진실을 이해한 셈이지. 클라라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때로는 경험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뜻이군요. 칸투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클라라. 칸트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있으며 그것이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거란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설 수 있어. 클라라는 그날 이후로 칸투스에게 배운 교훈을 통해 수학은 물론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도 경험과 직관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연구와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칸투스와 클라라는 각자의 자리에서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에 대한 이해를 널리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 마르코니아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 할로 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재미를 선사했기에 사람들은 그와 이야기할 기회를 고대했습니다. 할로 박사는 특히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우주관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할로 박사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섰고 마을의 젊은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할로 박사는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 마르코니아의 숲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도토리 테오가 살고 있었단다. 테오는 다른 도토리들과는 달랐어. 그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곤 했지. 테오는 참나무로 자라는 자신의 미래가 정해져 있음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정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죠. 테오는 숲을 지나 시내를 건너고 산을 넘으면서 다양한 존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스스로의 목적을 찾기 위해 모든 것에 귀를 기울였죠. 먼저 만난 이는 노련한 올빼미 야르보였는데 그는 테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결국엔 우리의 텔로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나도 처음엔 그저 누군가에게 지혜를 선사하는 게 내 목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는 걸 깨달았단다. 여기서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할로 박사가 전하는 익살스러운 교훈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테오는 아르보의 조언을 받으며 더 멀리 나아갔어요. 그 다음으로는 긴 수염을 가진 늙은 거북이 슬로모를 만났습니다. 슬로모는 매우 침착하게 테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속도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 나의 텔루스라고 생각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법이란다. 그렇다면 나도 나의 속도로 나아가면서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도토리가 되는 것이 내 목적이겠지? 테오는 대문보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할로 박사는 다시 청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텔로스를 찾아야 하네. 테오처럼 자신의 목적을 찾아다니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은 감자튀김이든 빵이든 그걸 먹는 순간순간 모두가 우리의 텔로스일 수 있다는 점이지. 마을 사람들은 박수와 함께 할로 박사의 이야기에 환호했고 각자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르코니아는 크게 웃고 서로의 이야기와 업적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로 박사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고 다소 엉뚱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이해를 선물하곤 했습니다.